그럼 먼저 그 신진욱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신진욱 교수님 소개를 제가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욱 교수님께서는 지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저서는 수많은 저서가 있고 또 연구들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시민, 상징에서 동원으로 한국의 근대화 시민사회, 한국의 불평등 심화와 그 역량,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그리고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세대는 없다. 그럼 어떤 다른 세대를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신진욱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분들도 많이 오시고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독일 유럽 연구센터, 독일 유럽 학과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또 제가 멤버이기 때문에 자축을 하고요. 애써주신 지금 소장님 김누리 교수님과 함께 계신 연구 교수님들 또 여러 대학원생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지금도 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면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여기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청년의 정치 참여와 한국 정치 개혁의 미래,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 끝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국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어떠해야 한다라든지 청년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 개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등등의 한국 정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장 같은 거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답도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죠. 그 대신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고 또 같이 답을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저의 질문들에 대해서 끝에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질문들이 지금 한국 정치 또 한국 청년들의 그런 사회 참여와 정치적인 삶에 대한 저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 이런 것에 터해서 왜 그런 질문이 제기되게 되었는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죠? 네. 그 제목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제목이고요. 자, 처음에 담론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연구 관심 중에 하나가 담론 분석, 혹은 비판적 담론 분석,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담론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회 안에서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 너도 나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도 나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어딜 봐도 여기에 대해서 글을 보게 되고 우린 그걸 자꾸만 보게 되고 듣게 되죠. 근데 그것이 단지 말, 글 또는 이미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 세계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인식의 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언어, 어떤 상징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명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이것을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거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비판적인 담론 연구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많은 그런 담론들을 비판적인 거리를 갖고 본다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은연중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과연 그럴까? 여러 가지 의심되지 않았던 것들이 의심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이 독립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해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처음에 보시면 언론 보도에 나타난 청년들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명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씩
깨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에서 세대 차이나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대 차이가 왜 생길까? 세대에 대한 우리 관심이 왜 이렇게 큰 걸까? 이거를 보통 설명할 때 굉장히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사회 변동의 속도가 너무나 빠른 사회이고 그런 만큼 세대에 따라서 뭐 겪은 바가 다른 것이 당연히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그게 설명이 가능한 모델이라면 청년이나 20대나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많았거나 그죠? 아니면 꾸준히 많아지거나 뭐 이런 또 구조적인 패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산업화, 급속한 산업화의 역사는 지금 70년, 60년, 70년째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1990년에서 2020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전국 일간지와 경제지에 청년에 관해서 나와 있는 모든 기사들, 여기에 그 4대 방송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대 공영 방송사 YTN 포함해서 청년에 관한 모든 기사들을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청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 의외로 얼마 안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10년 남짓 됐어요. 10년 남짓 됐고 또 하나의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계단형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계단형으로 증가하는 청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세대 갈등, 세대 차이, 뭐 여러 가지 다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줘요. 예,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에 폭발이 시작이 됩니다. 담론의 폭발이. 말하자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세대와 청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게 아시다시피 미셸 푸코가 이야기한 담론에 대한 계부학적인 분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근본적인 자연스러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조사를 해보면은 언제부턴가 갑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세대에 대한 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몇 차례의 질적인 어떤 도약을 하게 되는 계단이 보이게. 이 계단이 도대체 뭐냐?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이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갑자기 사람들이 청년과 20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했는가? 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분석을 한 것은 미디어가 하나의 액터로서 발화한 내용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기사에서는 많은 것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정치인들이 한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누가 한 말을 미디어가 가장 많이 보도하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정치인의 말이에요. 네,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말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동달아서 언론도 말을 하고 출판계도 말을 하고 노동도 말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30년 동안 청년 관련 기사에 월간, 주간, 일간 단위로 다 촘촘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기에 보시면 주간, 일간으로 갈수록 어느 특정 일에 갑자기 솟구친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결과죠. 그죠? 이 맛에 연구를 해요. 네. 밋밋하게 나오면은 하나 안 하나, 그죠? 원래 알고 있었던 게 나오는 재미가 없는데, 이게 뭐지? 앞에를 보시면은 계단형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확 올라가는 그 시점에 어느 주간, 일간에 갑자기 청년과 20대에 대한 담론이 폭발을 하는데, 일단 한번 그렇게 폭발해서 그 담론이 세상에 퍼지고 나면요, 그 시점이 지난 다음에도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레벨을 유지를 해요. 흥미롭게도. 근데 사람들은 그것의 유래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청년과 20대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 시작했는지는 잊어버리고 원래 청년과 20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많은 말을 해온 것처럼 자연화하는 거죠. 예. 그 자연화된 사람들의 담론을 탈자연화, 디내추럴라이즈 하는 것이 담론 분석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세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가
2011년인데 이때 갑자기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네. 이때 그 맥락이 뭐냐?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서 왜 청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는가? 바로 청년들 자신이 말한 거예요. 네. 2010년을 전후해서 청년운동, 청년단체,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청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일자리와 취업난과 비정규직 문제와 부채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단체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청년 유니온이나 민달팽이 유니온 뭐 등등의 이런 단체들이 유니온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노인 유니온 뭐 여러 가지 유니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니온 운동이 시작이 된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때, 그 다음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자면은 정당을 넘어서 이 의제를 받아들였어요. 그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 의제의 부문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제가 이걸 건드려주면 못하겠습니다. 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세대 간 불평등이라고 하는 담론이 갑자기 폭발을 하기 시작해요. 앞에서는 청년들의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와 이런 문제들을 청년 운동의 주체들이 제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가져서라는 말은 아무도 안 했어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경제적인 불안정, 심화되어가는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겠다는 취지였죠. 근데 2015년부터 니네 부모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이나 라는 그런 담론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담론장에 폭발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기성세대에 대한 담론들을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그 상징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들이 기성세대는 정규직이다. 노조다. 노조를 기성세대가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청년을 착취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업 상태에서 비정규직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false라는 말은 학자가 함부로 안 써요. 분명한 논거와 경험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한 무엇에 대해서 이거는 틀렸다.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도장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지표를 다 봤을 때 이거 틀린 게 맞거든요. 예, 이 시점에 연령대별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건 당연히 노인층인데 70% 이상이 비정규직. 근데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빼고 생각했을 때 연령대 내에서 비정규직이 제일 많았던 연령대가 50대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자식대인 20대죠. 네. 그러니까 어느 세대가 더 힘들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정규직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있잖아요. 노조를 기성세대가 다 차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금속노조 같은 특정 부문은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 노조원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 노조원 중에서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대비로 노조원 비율이 더 많은 쪽이 30대와 40대. 50대는 인구 비율 정도 되고요. 20대는 인구 비율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대가 노조를 다 해가지고 뒤에 30대, 40대가 노조에 가입을 못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의 경우에도 특정 세대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2015년에 이런 담론이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예요. 왜 터져 나왔을까? 2015년은 세월호 참사 다음 해예요. 그죠? 그래서 청년의 어떤 정치적인 분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조됐던 시점이고요. 그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4대 개혁 이런 걸 표방을 합니다. 여권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개혁, 그리고 노동개혁. 근데 그 노동개혁이 뭐냐면은 성과압력을 강화하고요. 해고 여건을 완화하는 그런 법적인 개혁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저항이 크니까 청년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비정규직 실업 문제에 있는 것은 당신들 부모님 세대가 정규직을 꿰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유연화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일자리가 생길 거야.
굉장히 많은 그 유혹이 됐죠. 젊은 세대한테. 예. 그 팩트에 어긋난 사실이 담론으로서 터져나가는데 그게 계속해서 우리 귀로 들어오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 분석에서는 언제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이 늘어났다? 세대 불평등에 대한 담론이 증가했다? 누가? 그죠? 주어가 있어. 누가 그것을 증가시키냐? 누가 그 담론을 발화했느냐? 그것을 추적을 해보게 되면 이것의 의미가 보이게 되는 거죠. 2019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세 번째 전환점. 2019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세대 담론의 정치 담론화가 한층 더 심화됩니다. 자, 요 앞에서 이걸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청년들이 지금 정책적인 과제와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실업 문제, 뭐 이런 것들 해결을 해라, 뭐 등등의 채용, 창업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을 할 거냐 등등이 있는데 201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창업이나 뭐 정책, 취업 이런 것들 그대로 있죠, 그죠? 2011년에 폭발한 담론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동개혁안을 추진했던 선봉에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 관한 담론장에 새로운 영역이 지금 추가가 된 거죠. 들어온 건데 2019년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청년 정책에 관련된 담론의 영역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세대 불평등 뭐 이런 것도 남아 있어요. 근데 왼쪽 편에 뭔가가 새로 생기죠. 조국이에요, 조국.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기성세대는 특권 불공정 위선 부패, 사실은 여기 더 반드시 붙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이태원 의원이 오셔가지고 제가 뺐는데 결국은 말씀을 드리고 마네요. 네, 이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성세대고 특권이고 불공정 위선 부패다. 여기에 이제 청년이 호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에 그 이슈에 대한 사람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태도에 그 균열이라는 것이 세대에 따라서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청년들이 더 많이 분노하고 기성세대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옹호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이준석 씨가 그 국민의힘의 그 당 대표로 올라갈 때 그것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청년층만의 지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거의 올라간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연령대별로. 세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대 문제가 아닌데 근데 여기서 기성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부패하고 특권, 위선, 부패 등등 이런 거죠. 그죠? 이거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희 편이야. 이런 거예요. 응? 사회에서 너희들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고 다 이렇게 깨먹는 착취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기성세대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너희 목소리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모든 정당이 그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처음에 청년들 자신에 의해서 형성된 청년 담론, 청년 이슈, 청년 정책 의제의 장이 있는데 그게 그 장이 확대가 되는 걸 보더니 정치권이 그걸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뭔가 표가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MZ세대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MZ세대도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에 갑자기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한국에만 있는 세대예요. 네.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한국 이외에 MZ, 제너레이션 MZ라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네. 외국에서 나온 게 있다면은 한국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보도예요. 위키피디아에도 안 나오는 말. 제가 찾아봤어요. 위키피디아에도. 근데 8세에서 42세까지 커버를 합니다. 대단한 세대. 그죠? 교수님의 살짝 미끄러지네요. 어떻게 되나요? 이탄희 의원님은 여기 포함되나요? 포함 안 되세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20여 년을 커버를 하는. 근데 이게 갑자기 증가를 하잖아요. 그죠? 이 기원에 대해서 세 가지 선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원래 좀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폭발을 했어요. 그 시점이 뭐냐면은 바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그때 이전까지 30대가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까지 40대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잊혀져 있는 상태. 근데 2021년에 이반을 합니다. 30대가. 그러면서 20대와 30대의 투표 성향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묶지? MG로 묶자.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만든. 그래서 MG세대를 하나의 정치 세대로 호명을 한 건데, 자, 이거는 제가 그때 한번 인터뷰했던 SBS였나 어디였나? 저건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MG세대가 익사기 위기에 빠졌다. 왜냐하면 MG세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상한 말들이 있는데, 도박에 빠진 MG, 그죠? 가성비 향수에 빠진 MG, 전통주에 빠진 MG, 무슨 프리미엄 카드에 빠진 MG, 빠진 데가 너무 많아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익사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엄청 히트를 쳤죠. 그 댓글 중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걸 제가 여기에 캡처를 했습니다. 정말 MG 너무 싫다. 이거는 지금 약한 데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극혐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관심 없다는 반증이다. 그 다음에 지역 갈등, 성별 갈등으로 부족하니까, 그죠? 이제 언론 정치권에서 이런 갈등을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MZ세대라는 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연령대에 속하는 분들한테 회사를 갔는데 뭐를 잘하면 야, MZ인데 잘하네. 네. 그리고 뭘 마음에 안 들면 MZ라서 이렇다. 잘해도 MZ, 못해도 MZ.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미스 김 커피 좀 타와. 커피 타러 취직했어요? 아니죠, 그죠? 그럼 제가 커피를 타러 취직했으니까 그러면 역시 MZ네,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어떤 세대에 대한 낙인, 스테레오타입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담론인 것인데, 저한테 어떤 뭔가 기억이 났어요. 저는 X세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맞긴 해요. X세대의 정의를 보면은 연령대는 제가 들어가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X세대 담론의 폭발기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제가 20대, 여러분들 나이 20대 초반 중반 이때였고, 졸업할 때쯤 됐을 때가 가장 고조됐어요. 1995년 6년 두 해 동안 X세대 담론이 엄청 고조가 됐는데, 신세대 담론하고. 근데 그게 두 해 바짝 하다가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요? IMF. 네, 몇 명은 알고 있는 거예요. IMF가 터지면서 이 담론의 호소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MZ세대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X세대 담론이 다시 늘어요. 그래서 U자 곡선을 그립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사라져 있다가 갑자기 지금 재소환이 돼서 나를 왜 부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뭔가가 옛날에 기억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지금 MZ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비슷하냐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X세대나 MZ세대하고 같은 신문 기사 안에서 붙어 나오는 공출현 빈도를 가지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떤 단어하고 함께 출연할 가능성이 우연히 함께 출연할 가능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가. 네, 이걸 가지고 스트롱 어소시에이션을 분석을 한 거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네, 보시면은 명품, 소비, 패션, 그죠? 소비자 다양한 취향과 신제품 이런 것들이 X세대나 MZ세대하고 붙어 나온다.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모순을 느끼지 않나요? 기성세대가 기득권자라서 전부 다 착취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게 지금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 청년들이 신제품 낸 것도 다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같은 현실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일 수가 없는 모순적인 언명들인데,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담론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전공이 이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걸 유심히 보게 되는데, 같은 자리에서 밥 먹다가 이 상호 모순되는 얘기를 동시에 해요.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모순을 의식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이게 담론의 힘인 거죠. 예. 그래서 참 황당한 현실이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진짜 청년, 우리가 앞에 봤던 그 진짜 청년들의 어떤 의식과 또 투표 행위와 또 사회 운동적인 참여와 이와 같은 것들의 실제 팩트가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청년들 국한된 건 아니고요. 연령대별로 역대 대선 총선의 투표율 추이를 보시면 87년에 민주화됐잖아요, 그죠? 87년에 민주화되고 선거를 처음 시작을 한 이후로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에 이르기까지 투표율이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2006, 7, 8년 이때 저점을 찍게 돼요. 근데 그때가 저점일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회고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2006년, 7년, 8년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똑바로? 2006년, 7년, 8년에 저점을 찍고 2017년까지 대선과 총선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요. 보실 수 있죠. 그죠? 양쪽 다 모든 연령대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령대별로 그 차이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차이를 분석을 해보면은 파란색이 20대, 노란색이 30대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선이 2017년에서 2007년, 총선이 2020년에서 8년, 지방선거가 2018년에서 2010년까지 그 투표율의 차이예요. 차이를 보시면 젊을수록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젊은 층들이 투표율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셨으니까 어디 가서 지금 청년들 탈정치화됐어라고 누가 얘기하시면은 알고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팩트에 어긋나잖아요. 그죠? 청년들 20, 30대가 가장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대해서 희망이 있고 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정치 효능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Sense of efficac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투표를 걸어가서 힘들잖아요. 그죠? 투표장까지 걸어가서 투표하는 그 노고를 들여서 뭔가가 그래도 조금 변할 것이다라는 에피커스에 대한 자기의 어떤 기대가 있을 때 투표를 해요. 그만큼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후 세대로 올수록 청년기의 정치 참여가 적극적이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2007년에 예를 들면 2007년에 30세 청년이었던 사람의 투표율하고 그 사람이 2017년에 투표한 거를 제가 비교를 한 게 아니에요. 2017년에 20대하고 2007년에 20대를 비교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뒤 시간에 청년들일수록, 그죠? 10년 전의 청년들보다 더 정치적인 적극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대로 올수록 이전 세대가 청년이었을 때보다 더 정치적으로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다 더 최근으로 와봤어요. 2016, 17년에 탄핵 촛불 집회. 참고로 그 탄핵 촛불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촛불 그것은 신기루였다. 뭐 혹시 잘못된 뭐 결정이 아니었는가 뭐 이런 얘기들 들릴 때도 있죠. 그죠? 우리가 잠시 감정에 휩싸여서 탄핵되어서는 안 될 분을 탄핵을 한 것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럴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궁금하니까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어요. 대규모 서베이를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 탄핵과 이때 촛불 집회를 한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응답이, 작년에 그 응답이 이 촛불 집회가 일어났던 그 시점에 탄핵 촛불을 지지하는 사람의 응답률하고 똑같았어요. 놀랍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정당성이 조금 더 변함없이 지금까지 절대 다수에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때 2016년 6월,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10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12월 요 사이에 정치 효능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정치 효능감을 측정하는 몇 가지 서브 문항들이 있거든요. 내 목소리가 정치에서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변한다. 이것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효능감을
양화를 시키는 건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20대, 30대가 절대적인 효능감 자체도 가장 높고요. 요 사이의 효능감의 상승분도 가장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청년층들이 과연 탈정치화 됐는가? 정치적으로 소극적인가? 무관심한가? 패배주의적인가? 제가 연구를 해본 많은 지표에서는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청년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과 정책 의지의 영역을 폭발시킨 장본인들이죠. 청년들 자신의 단체와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시민사회 단체 통계에서는 잘 안 잡혀요.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젊은 세대로 올수록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 내지는 임의단체조차도 아닌 비공식적인 소공동체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여러분들 공부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페미니즘 공부도 하고 또 뭐 공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와 같은 수많은 비공식적인 공동체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인적인 네트워크들이 있죠. 예. 그것이 평소에는 그렇게 가다가 어떤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면은 335 손잡고 나가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공 앞에서. 그런 걸 프로테스트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움직임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 중앙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고요. 이런 청년운동에 활발히 참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청년 활동가들이나 청년 단체들이 양적으로 얼마나 증가했으며 그들 사이의 공동 행동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촘촘하게 발달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네트워크 분석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연도가 안 나와 있나요? 연도가 빠졌나? 2011년, 15년, 19년이에요. 예. 요 사이에 굉장히 양적으로도 팽창하고 네트워크가 촘촘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님이 2005년에 분석을 하셨던 거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시민단체 공조 연결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것에 분석하는 지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공동행동의 경험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간의 어떤 상시적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인적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평가 네트워크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공동행동의 연결망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정보형의 연구하고 같은 지표인 거죠. 그죠? 그럼 이게 2005년이고 저 오른쪽을 보시면은 2011년에서 15년, 19년으로 점점 커지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그 초록색은 이게 이념의 표시인데요. 당시 단체 이념적인 지향을 물었을 때 무응답, 분홍색이 진보, 파란색이 보수라고 응답한 단체들인데 주로 진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공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죠. 2005년에 이것이 점점 더 옅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요. 약해지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여드렸고요. 약해지고 있는 그 시기가 2010년대인데 이 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맨 위에 쟤네는 뭐야? 이거는 제가 심층면접 연구를 했을 때 많은 이 청년단체 리더들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처음 생겼을 때는 이쪽에 있는 오래된 단체 분들이 야 니네 뭐냐?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점점 커지면서 독자적인 조직 생태계를 형성을 하는 거죠.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전의 노동 시민단체들과 점점 더 대등한 위치에서 공조관계를 발전을 시켜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보여드리는 게 뭐였죠? 청년들의 정치 의식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의식 적극적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 행동, 투표를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실제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2010년대의 우리나라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치가 어떻게 반응해요? 이게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년들이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는 것이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섣부른 거예요. 예. 기대 수준이 높으니까 불만이 많을 가능성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요. 그럼 그게 민주주의를 더 권위주의적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더 많아요. 진화, 파란색, 회색보다 잘 작동 안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같은 조사에서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지도자의 지휘를 잘 따르는 거다.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이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청년층이 더 아니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탈권위주의적이고 더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청년층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불만족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인데 정치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럼 와서 같이 참여를 해라. 너희들이 정책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정치인들의 어떤 속을 알 수 있는, 여기 정치인이 계신데 제가 그죠? 정치인들의 속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지표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그 말이죠. 뭘 말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법이에요. 어떤 입법을 하느냐. 세 번째가 돈이에요. 예산을 어디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치하느냐.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조직이죠. 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실제 정부 기구를 충분히 서포트를 하느냐, 아니면 만들어 놓고 찬밥을 이런 것들이 정말 정치 어떤 정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지금 보셨던 10년 이상 지속돼 왔던 그런 청년들의 정치 기대들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유예가 되다가 2021년에 와서 청년층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2021년 봄 이때가 MZ세대 담론도 다 터진 때고 그리고 정치적인 지형이 갑자기 변하는 때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 가장 중요한 액터는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담고 있던 그 불만을 담고 있다가 하지만 더 기다려 보겠다. 더 요구를 하고 더 기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종료가 되고 불만이 본격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투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셨죠?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 이때부터 10여 년 동안 투표율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게 청년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대선 때 청년층이 가장 낙폭이 크게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이게 2006, 7년 이후에 처음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청년층의 투표율이 떨어졌는데 20대 이하가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죠?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노인층은 늘어났어요. 청년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희망이 없다. 그게 아주 최근 현상이라는 거예요. 최근 현상.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게 2017년 대선 직전에 누구 지지하냐. 대선과의 이 조사 시점의 거리는 지금 동일해요. 양쪽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제가 맞춘 거예요. 2017년 대선 직전에 지지하는 유보가 없다 내지는 대담 유보, 무응답 합치면 20대가 16%, 30대가 10%인데 다른 연령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5년 뒤 2022년 대선에 42%, 30대가 29%.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마음이 떠납니다. 근데 앞에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난 15년 사이의 초유의 현상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왜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느냐? 요즘 청년들은 이런 말 안 듣고 싶어서.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직접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올해 6월. 올해 6월을 보시면 61%. 20대 61%, 30대의 절반이
대통령감이 없다. 네, 대답.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 정치가 지금 청년들의 오랫동안 어떤 우리 정치 개혁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청년들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등을 돌리게끔 만든 어떤 큰 장벽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장벽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여기 보시면은 1988년 민주화 이후 첫 총선이죠, 그죠? 부터 2020년까지 지역구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연령을 봤어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연령이 높아지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사실 많아요.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삼김 정치가 끝난 이후예요. 삼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삼김 보스 정치가 끝나면 청년들이 와와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게 오히려 이때 더 시작이 됐을까? 이거는 저의 해석은 뭐냐면 삼김 보스 정치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치 시장이 형성돼요. 정치 시장이 형성이 돼서 경쟁적인 구도로 가는데, 그 첫 번째 경쟁의 라운드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치 엘리트 집단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자원을 확보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탄희 의원님 연령대예요. 가장 가파르게 줄어든 게 40대입니다. 40대가 지금처럼 국회의원 중에서 비율이 적었던 적이 없어요. 너무나 적어지고 있고 20, 30대는 그냥 없어요, 거의. 네, 거의 없어졌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 오른쪽에 보시면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와, 이게 장기적인 트렌드죠. 그죠? 대한민국이 존재한 이후로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네, 나중에는 그죠? 정말 70이 넘어야만 국회의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너무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죠. 그럼 이게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기성세대의 문제냐? 전혀 아니에요. 네. 오늘은 이 주제상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각 세대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강연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기성세대, 예를 들면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하는 50대, 지금 30대의 56%가 화이트 칼라예요. 다 4년제 대학 졸업자죠. 지금 50대 70%는 서비스 판매직과 생산직 그리고 단순 노무직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기득권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그 위에 있는 갑질하는 부장 예임 50대의 그 부장에 속하는 관리직에 속하는 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3%예요. 다만 여러분 위에 있는 상관이 50대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50대 상관 밑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는 많은 20대 부모님들은 자영업자이시거나 공장에서 일하시거나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정치 현상.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가에타노 모스카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이탈리아의 엘리트 이론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냉소적인 사람. 예, 민주주의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삼각형이죠. 폴리티컬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론화한 사람인데, 사실은 소수의 룰링 클래스가 다 지배하는 거다. 그들 내에서 엘리트 순환론 번역도 돼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예, 엘리트 순환. 그 아까 보셨던 그 연령대의 양대 정당의 몇십 년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집단들 내에서 온갖 극단적인 비난을 하면서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거기서 배제된 다수의 집단들은 올바르게 정치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과도적인 경쟁 체제의 정당 정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당 정치의 그 폐쇄된 경쟁에 이것을 계속 재생산시켜주고 있는 새로운 힘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상을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사회 내에 극단주의적인 행동주의자 집단이 양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삼각형의 위쪽에 있는 이 기득권 집단의 지지층으로서 지금 떠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동원하고 또 그들은 어떤 권력을 느끼죠. 아,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에 저는 이걸 양극화된 수직 동맹, 그죠? 폐쇄된 과도제 체제의 정치 엘리트층과 그들을 추종하는 집단들로 폐쇄되어 있는, 그만 아까 보셨듯이 60%가 넘는 20대들이 아무도 지지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동학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마지막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왜 양대 정당의 기득권 집단과 극단주의 세력만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고 거기 불만을 가진 압도적인 다수는 개혁을 위한 정치 세력으로 결집되지 않는가? 계속 답을 구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는 제가 여러 청년단체에 후원 회원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여기가 뭔가 우리 사회 전체의 비전을 담지를 해야 되는 집단인데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전국의 청년 활동가 집단들이 그들 개인 조직 또 공동체를 연결하는 지금 느슨하고 분산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왜 그동안의 청년 운동들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기반을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기성 정치 세력의 전문 용어로 코압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존의 멤버들이 있고 기득권 멤버들이 있고 그들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여오게 되는 이런 방식의 의존을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활동가들은 청년의 세대적인 틀을 넘어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대안 세력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변화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제 발표가 10분 정도 더 초과가 되는데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따 토론에서도 같이 나누게 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방금 신진욱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역대 그 국회의원 비율 중에 가장 40대가 낮았던, 지금까지죠. 그래서 21대 국회의원으로 그 전까지는 판사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21대 국회의원으로 2020년부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탄희 의원님을 모시겠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에 계셔서 사실 아주 중요한 막중한, 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고요. 조금 더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에 참여연대 의인상도 받으시고 2019년에 노회찬 정의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 청년분들과 소통하고 싶으셔서 흔쾌히 저희 강연에 수락을 해주셨는데 또 열화 같은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탄희 의원이라고 하고요. 아까 저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욕하는 거 빼셨다고 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45살이고요. 대한민국 평균 연령입니다.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함께. 작년에도 제가 평균 연령이었는데 계속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보셨겠지만 이제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 지금 평균 연령은 57세입니다. 58세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우리 띠동갑인 선배님들, 누님, 형님들 모시고 아주 그냥 국회에서 일하는데 사실 크게 재미는 못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밖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제 소개부터 할게요. 우리 처음 만났으니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이승희 교수님 잠깐 얘기 주셨는데 판사를 했습니다. 11년 정도 30대를 판사를 하면서 보냈고요. 그 한 가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판사로 일할 때의 일정표예요. 달력이거든요. 위에 보면 2012년 2월 이렇게 써 있는데, 의사들이 그 환자 예약표 갖고 있듯이 판사들도 이렇게 그날 재판하는 일정표를 쭉 가지고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이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재판이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재판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재판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10분, 뭐 길어봐야 15분, 20분 이렇게 다들 저 재판 받으려고 한 6개월, 9개월 이렇게 기다려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재판은 저렇게 짧게 끝나요. 그래서 참 저 재판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정은 저렇게 잡아놨지만 오전에 11시 45분 저희까지밖에 입력이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재판하다 보면 뭐 1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밑에 저녁 시간도 6시 전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실제로는 뭐 하다 보면 밤 9시 막 이렇게 넘어가고 했었어요. 저는 재판 되게 좋아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약간 의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뭐 정의를 세우고 옳고 그른 걸 따지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 법정에 와서 무언가 대화하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루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약간 의식을 지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재판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 어디서 하나 꺼내서 가져왔는데요. 그때 같이 일하던 우리 그 재판부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까지 막 재판하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판사님이 아니라 가장 실무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실무관님인데 표정을 보시면은 좀 묘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법복 잊혀서 억지로 가운데 앉혀놓고 사진 찍었는데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되게 겸손해져요. 아, 좋은 사장님이 돼야 되겠다. 국회에서도 너무 일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법원 행정처의 뭐 기획심의관이라는 곳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걸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좀 불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직서를 냈는데 그게 법원에서 별로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이슈가 됐고 이제 법원 사상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뭐 전국 법관 대표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해서 나중에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로 흘러 들어온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9년에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요. 그리고 이제 김명주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징계 청구를 안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좀 위안부야되는 국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싸움을 내가 지고 싶지가 않다. 뭘 하면 이길 수 있지? 법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국회에 판사를 탄핵 소추하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해서 징계를 해줘요. 그래서 징계 결정문도 남겨주고 그거를 꼭 하고 싶다. 그게 내가 할 결자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왔더니만 그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한두 가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다루는 곳이 국회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역을 넓혀가면서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에 대한 소개고요. 저는 조금 약간 여러분들 궁금한데 혹시 누가 여기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 없을까요? 어떤 분들이 와 있는지 대충 알고 싶어서. 예, 노란색 티셔츠 입고 고맙습니다. 손 들어주셔서. 예,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2, 3학번 학부생인 김지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이 해당 10주년 기념 강연에 흥미가 있어서 저번 강연부터 매강을 다 신청해서 듣고 있기도 하고 이번 강연을 특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제가 아무래도 제가 속해 있는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이탄희 의원님의 열렬한 지지를 하셔서 혹시 뭘 받으라고 하시던데? 네, 꼭 들으라고 꼭 그래서 이탄희 의원님께 열렬한 지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고도 저도 청년으로서 청년 활동이나 그런 유니온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모임 같은 데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 그런 활동들이 단순히 그냥 효능감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8학번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제가 전 97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또 한 분, 예, 저희 하얀색.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소개하는 김선민입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을 하고 있고 18학번입니다. 저는 보수지만 이탄희 의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온 것도 있고, 저는 지금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청년위원회라는 거 활동도 하고 있고, 주변에 청년 정치를 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꾸는 거나 아니면 청년 정치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먼저 질문 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열심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학번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마음이 가깝게 느껴지네요. 그래, 학부생들이 많이 오신 거죠, 그러면? 대학원생들이 있으시고요. 예, 하여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요. 소개는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지금 신진욱 교수님이 청년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해요. 정치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정치가 있어야 청년 정치도 있는 거잖아요. 집이 있어야 내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있어야 올라타고. 근데 대한민국에 과연 정치는 있는가? 이게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화두입니다. 여러분,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300명 중에서 혹시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내 대표가 있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없으세요? 좀 질문의 취지에 맞게 또 이렇게 또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강연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물어봐도 대부분 손을 안 드세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해요. 지난 총선 때 투표하셨어요? 하셨죠? 다고는 뚜덕뚜덕 하시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왜 내 대표가 없어요? 혹시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어요? 안 되신 분들이 유난히 많네요. 근데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도 내 대표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대한민국 국회는 존재한다는 느낌이 없는 국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 있긴 있죠. 핸드폰에 보면 네이버 다음 포탈에 뉴스 들어가면 막 나와 있죠. 근데 그 정치가 여러분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이건 이제 자료를 봤는데, 정치가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따릉이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의하십니까? 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 되면 나랑 관계가 있지. 근데 그거 말고 더 이상 별로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여의도에서는 조금 더 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법도 만들고 권력 구조도 다르고 예산도, 대한민국 예산이 이제 660조 이렇거든요. 큰 일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억은 잘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나마 그 큰 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됐지만 이제 보수 정당 계열의 양당 지지율 추입니다. 이거를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치를 떼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국민의힘 계열 지지율이 쭉 떨어지는 저 시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 40%대, 더불어민주당 10% 중반 이렇게 시작했었죠. 근데 어떤 국면을 거치면서 쭉 차이가 역전되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10%대로 주저앉고 더불어민주당은 45%, 거의 5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때가 우리가 촛불혁명이 있었던 때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언제 가결이 됐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혹시 몇 살이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예. 정치에 관심 많으실 때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겨울이었죠. 네.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촛불 시민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100만 명, 200만 명, 400만 명 떠들썩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들이 매일같이 8시 뉴스, 9시 뉴스에 보도가 됐잖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주저앉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아요. 저 30%대가 최대치였고 그건 2016년 상반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언제 올라가느냐?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국회가 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갑자기 폭증해요. 15% 정도가. 그리고 그 뒤로부터 지금 8년의 역사는 그때 얻은 15%를 까먹는 역사입니다. 지금. 쭉 국면 잃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서 한 3년을 해보니까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리더십은 연합 리더십이에요. 연합.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움직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더 상위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폭로할 때 지지율이 팍 상승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국회가 4당 체제였거든요. 야당이 3개였어요.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있었어요. 3개의 정당이 연합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죠. 근데 171명밖에 안 됐어요. 그걸로는 탄핵안 가결이 안 돼요. 실제 탄핵안은 몇 표로 가결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것까지 아시면 제가 정치 덕후로 인정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 누가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234표로 가결됐어요. 야3당이 발의할 때는 171석이었어요. 63석이 더 붙은 거예요. 새누리당에서 넘어온 거죠. 이 63석을 확보해낸 게 연합 리더십의 성과였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노력을 한 것이고요. 그게 결국은 사실 나중에 새누리당이 분당이 되고 그 60석 중에 3석은 탈당을 해서 뭐 바른미래당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2022년 대선 때는 또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그 연합 리더십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때 한번 체험하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 내 대표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거는 항상 나오는 수치인데요. 여러분들 먼저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실 보여드리기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혹시 아세요? 아세요? 자, 지금 현역인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때 교체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교체됐으면 좋겠다. 또 당선됐으면 좋겠다. 몇 분 좀 계시네요, 그래도. 교체됐으면 좋겠다가 항상 높게 나옵니다. 교체됐으면 좋겠다. 이유가 혹시 뭐예요? 싫어서?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없어서? 성과가 없어서? 어때요? 대부분은 한 게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과가 없어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 선거 가까워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뭘 했지? 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뭔가 지역을 위해서 더 잘 일을 해줬으면 국가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교체율이 높은데 매 총선 때마다 이랬습니다. 이게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열심히 조응을 해왔어요. 계속해서 물갈이를 합니다. 역대 초선 비율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7대 총선 때는요 187명의 정치 신인을 집어넣어서 당선시켰어요. 저희 당선된 숫자예요. 18대 총선 때는 134, 19대는 148. 더하면 17, 18대 합치면 310이죠. 19대 150, 20대 130 합치면 280, 600이 넘죠. 21대까지 하면 지금 보세요. 5번 선거하면서 거의 750명 가까운 국회의원을 갈아치웠어요.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갈아치운 거예요. 두 판하고 반을 돌린 거예요, 지금. 걸레로 치면요, 뭐 깨끗이 빨건 넘어서서 지금 거의 걸레를 찢어질 정도로 다 팍팍 그냥 계속 물에다가 씻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정치가 우리가 기권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많이 바꾸는 나라는 없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남미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는 헌법이 이상해가지고 연임을 못해요. 연임을 못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배우자를 내보내요. 그래서 배우자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런 나라 빼고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 바꿨는데도 정치가 여전히 없어요. 계속 집어넣었으니까 판이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요, 이제 뭔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안고 제가 되게 좋아하던 어떤 정치인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좋아하실 만한 분이. 그래서 난 국회의원 잘하고 싶은데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모델이 있을까? 누구를 따라하면 되냐? 누굴 찾아가면 되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딱 두 종류의 국회의원이 있다. 하나는 대통령 지망생, 두 번째는 국회의장 지망생. 나머지는 없다.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언론을 많이 타면 된다. 인터뷰를 많이 하고 메시지를 많이 내고 계속해서 밖으로 돌아다녀라. 국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 본회의장 안 들어가도 괜찮아. 너 뭐 큰 정치인들 본회의장 앉아있는 거 봤어? 없잖아. 두 번째,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 국회의원은 뭘 해야 될까요? 선수를 쌓아야죠. 계속 당선이 돼야죠. 당선이 되려면 공천을 받아야죠. 그리고 좋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야죠. 좋은 지역구에서 계속 공천을 받으면 계속 선수가 쌓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300개의 지역구, 정확하게 253개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역대급으로 참패했을 때가 2008년이에요. 그때 민주당이 몇 석을 했냐면 제 기억으로는 82석, 83석 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계열, 보수당이 역대급 참패를 했을 때가 언제죠? 지난 2020년 선거예요. 그때 103석을 했습니다. 합치면 180석이잖아요. 그 중에 비례대표 쪽 빼고 한 150 정도 나와요. 150석은요, 당선자가 결정이 돼 있는 지역구. 어떤 경우에도 그 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돼요. 역대급으로 참패해도 열린우리당 당선이 되고, 역대급으로 참패해도 미래한국당이 돼요. 그러니까 253개 중에서 100개만 실질적인 선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150개는 공천을 하는 순간 국회의원은 당선이 됐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임명 지은 거예요, 전부 다. 그 150개의 지역구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천을 받으면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천을 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당대표 이제 과주체제이기 때문에 지도부에 잘 보여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너가 뭘 물어보는 거야? 둘 중에 뭐 할래?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좀 관종이 되지 못하고 직업이 저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 어디 들어가서 뭐 기자회견하고 뭐 TV 열심히 나오고 사실 이런 걸 제가 잘 못해요. 그렇게 좋아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선수 쌓아서 국회의장 되는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하루하루 일하는 거 좀 힘들어요.
그러면 뭐냐?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네가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거꾸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국회의원, 네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누가 있었니? 누가 잘하더나? 없으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국 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제 나름대로의 모델로 생각한 게 이제 현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연을 캐고 자료 요구를 하고 배경에 있는 제도적 흔적을 찾고 그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연구하고 이런 이제 의정 활동을 저는 해왔는데요. 국회의원이 모델이 없어요. 자, 근데 300명이나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 모델이 없다 말이 되냐? 말이 된다는 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국회가 몇 번 열렸는지 하는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의 본회의가요 37번 열렸어요. 상임위는 330번.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다 합쳐도 소위원회까지 다 합쳐도 600번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떠냐? 미국 5,300번, 영국 2,300번이에요. 독일하고 프랑스처럼 행정력이 강한 나라도 1000번 이상씩 해요. 저거는 누적된 회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는 300명이 다 모이는 본회의도 있고 18명이 모이는 상임위도 있고 10명이 모이는 소위원회도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회의에 참가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국회의원 일의 전부입니다. 요체입니다. 가서 정부 관료들부터 보고받고 질의하고 상호 토론하고 법안 표결하고 이게 국회의원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는 열리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이렇게 운영이 돼요. 거대 양당의 지도부가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초반부에 합의를 합니다. 자, 이번 국회 때는 어떤 법을 처리하자. 회의 기간은 언제까지야? 언제 본회의를 열자. 저기 날짜도 다 써 있어요. 보면. 이거를 양당 지도부가 최초에 합의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지금 9월이니까 9월 30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뭐 동물의 권익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킨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럼 그거에 역산해서 회의를 여는 거예요. 자, 그럼 29일 날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28일 날 법사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27일 날 해당 상임위 전체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26일 날 해당 상임위의 소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25일 날 공청회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역산해서 국회는 운영이 됩니다. 그 외에는 회의를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회의가 적을 뿐더러 회의에 가도 처리될 안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초선 의원들이 처음에 당선이 되고 회의에 가면 눈치 안 보고 막 질의를 해요. 막 토론해요. 여기 막 그 회의 안건들이 법안 10개 올라와 있다면 하나하나 토론을 해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고 저건 저렇게 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회의 끝날 때쯤 되면 그 법안들은 자 다음에 또 토론하시죠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거는 토론을 하나도 안 했는데 표결을 해요. 그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겪다 보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될 운명이 아닌 법안에 대해서 굳이 발언하지 않는 거예요. 회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회의 시간도 짧아요. 회의에 가서 내가 말할 내용도 많지 않은 거예요. 다른 나라 국회는 어떠냐? 이게 미국 연방 국회인데요. 연초에 1년치 계획이 다 나옵니다. 보면 8월달 휴가 때 빼고는 거의 다 일정이 잡혀있죠. 매일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5,000번을 하죠. 그리고 이 중에서 지역구에 갈 수 있는 날짜 그것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7번. 그 외에는 워싱턴 DC를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도 빠진다, 그럼 오른쪽에 이게 연방법인데요. 회의를 빠지면 그만큼 월급에서 깎습니다. 이게 잘못돼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회의 때 못 나오는 거 깎자 이런 포퓰리즘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나라는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약간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상임위를 그냥 열면 되지. 상임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그런데 의원들도 있고 모여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요. 인사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이 됐잖아요. 저의 인사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없어야 맞겠죠? 국민의대표니까, 헌법기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 당의 지도부는요, 상임위원장, 간사, 또 특위위원장 내부적으로 지명을 합니다. 이거는 초법적인 권한이에요. 국회법상에는 모두 다 선출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법사위원회다. 법사위원장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300명이 모여서 자, 법률에 의해서 소양을 가지고 있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찾아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후보가 안 나와도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임위원장이 돼야 맞아요. 법에는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상임위원장 표결을 할 때 들어가 봤더니 너무 놀랐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기표소가 있거든요. 좌우에 6개씩 12개가 있어요. 기표소에 커튼이 있어요. 커튼을 쫙 펼치고 들어갔더니 이름이 크게 써 있는 거예요. 법사위원장 누구? 양당 지도부가 지명하는 사람을 상대 정당에서도 인정하고 표결을 하도록 양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 다 찍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임명직이 돼 있는 거죠. 상임위원장 또 양당 간사 다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지도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요, 국회의원들 또 서열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하나 있듯이 국회에도 서열이 있어서 선수와 나이 순서대로 1등부터 300등까지. 그래서 상임위원장 간사를 할 때 순서를 존중합니다. 서열. 그 중에 찍힌 사람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요. 상임위원장이 그 해당 상임위에 근무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상임위원장이 돼요. 보시면 17명 중에서 7명이 해당 상임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법사위원장인데요. 법사위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평균 임기가 엄청 짧아요. 왜 짧을까요? 왜 짧을까요? 그렇죠. 빨리빨리.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가 결국 돌아가지 않는다, 일을 안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뭘 해야 될까요? 국회의원들은 뭘 할까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국회의원 진짜 3D 업종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뭔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할까요? 선거를 이겨야죠. 그건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는 매우 특이한 선거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반사이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3개 지역구에 제가 아까 150개의 이미 당선자가 결정되어 있는 지역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구들의 특성은 뭘까요? 영남, 호남 지역주의 맞습니다. 근데 더 들어가서 수도권에도 그런 지역구들이 있는데요. 절대 상대 정당 후보는 찍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와도 당선되기 어렵죠. 거꾸로 대구에서 민주당의 좋은 후보가 나와도 당선되기가 거의 어렵죠.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뭐냐? 저쪽을 절대로 찍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당 당선된다 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선거제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소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라고 하고 전체에서 비례대표가 매우 작다, 15%밖에 안 된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거제도가 이렇게 반사이익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점을 폭로하고 증오심을 유발하고 하는 선거 전략이 많이 발달했어요.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호남에 대한 혐오입니다. 김대중은 대통령병 환자다.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이중대다. 호남 사람들은 빨갱이다. 노무현은 김대중의 양자다. 이런 거거든요. 절대로 찍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지역 국회의원 기억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한 3분의 1 정도는 손이 드시죠. 나머지는 안 드셨어요. 3분의 2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투표를 했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우리나라의 투표의 문화예요. 왜냐? 도저히 상대 정당 후보를 찍을 수가 없어서, 상대 정당을 지지할 수 없어서 이 정당 후보를, 반대편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근데 이게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이게 대연정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 기억이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 대통령 돼서 다 내려놓을 테니까 요것만 바꿔줘라 라고 했던 것이 선거제 개혁이었습니다. 제 사진은 제가 이렇게 올리는 비호감인 거 저도 아는데요, 너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가져올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사이익 구조이기 때문에 그 선거 운동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상대방을 찍지 못하게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 선거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거티브 전략이 항상 가득하고요. 참 놀랍게도 아까 신진일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은요, 87년 이후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드물게 지역주의를 빼고는 제3, 제4의 세력의 아우라가 있었던 시기예요. 2010년도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합공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정당 후보들도 단독으로 민주진영을 대표해서 나가기도 했고요.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속에서 박원순도 나왔고 안철수도 나왔죠. 2016년에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비례대표로 제일 많은 득표를 하는, 그래서 2당이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2020년까지 왔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당이 서로 간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혐오 전략을 쓰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잠깐 그런데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초선 의원들 집어넣었잖아요. 180명, 150명. 이 초선 의원들은 어쨌든 무언가 되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차츰 알아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도 없고 해도 어차피 표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당의 요구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선거운동이라 하면 네거티브 전략이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폭로해야 되고, 거기에 투입이 많이 되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뛰어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선들이 기대를 받을수록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최전방 공격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막 급해지면요,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새벽에 일어나서 커뮤니티를 막 뒤져요. 어떤 글 없나? 사진 없나? 어젯밤에 어디 노출됐던 사진들 중에서 국민들이 다 이거 비호감이라고 찍는 거 없나? 찾으면 그거 가지고 아침 7시간 회의할 때 발언을 해요. 기사가 나오죠. 그 기사를 보고 또 다시 후속 메시지를 내요. 그럼 2, 3일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2-3번 하면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한 4번 반복하면 한 달이 되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 1년이 되는 거죠. 급하니까. 그러고 나서 밤에 잠들 때 내가 이거 뭐하고 있는 거지? 이불킥하는 거죠.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난타전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최전방 공격수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 자신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기가 발언을 많이 했으면 그 발언 중에 어떤 것들이 또 소재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양당의 사상자들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게 다 초선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랍게도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 물갈이 대상이 돼요. 아까 180명, 150명 집어넣을 때요, 어떤 자리들을 뺐을까요? 새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어느 명 뺐다는 거잖아요. 초선 의원들 자리를 뺀 거예요. 이게 요즘은 더 심해져서요, 이제 고소 고발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내가
말로 폭로하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 죄를 저질렀으니까 수사를 해달라,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쓰게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사를 쓰게 하고. 이거는 좀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해졌죠.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이거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 검찰이 큰 집이에요. 여기서 굳이 자기 입으로 이제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효율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제 큰 집에 밀어요. 그쪽에서 해결해 주거든요. 국민의힘에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민주당의 의원들도 존재감이 없지만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존재감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고 뭐 하는 뭐 당대표 없어지니까 어떻더라. 그때 단메시지를 어떻게 보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뜻을 받들어서 당정이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봉 받았잖아요. 제가 당파적으로 상대 당파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존재가 없었어요. 당정이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정부와 당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당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큰 집을 이루는 거지. 혐오 정치마저도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는요, 우리나라 검찰이 신뢰도가 높지 못해요. 물론 국회가 꼴찌입니다. 제가 이게 2018년 것까지 그래프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여기서 끊어왔는데 그 이후도 뭐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법 신뢰도가 OECD 꼴찌입니다. 국회는 그것보다 더 낮아요. 국회는 국회의 문제를 검찰로 던지고, 검찰은 국회를 수술하고, 검찰은 검찰 내부의 개혁 과제들을 법률 과제로서 국회에 미루고, 국회는 법으로 검찰을 수술하고, 환자가 둘이 누워서 서로 썩은 칼로 상대방 이렇게 수술하고 있는 꼴인 거죠. 자, 정치를 이렇게 계속 혐오 전략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혐오는 여러분 감정입니다. 감정은 전형성이 있어요. 방향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이유론가 어떤 정당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일체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혐오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모든 정당 지지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건강한 지지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점점 더 그런 식으로 정서적 일체감에 의해서 지지정당을 표출하는, 여론조사에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상대를. 그런데 실제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면요,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특히 이제 50대, 60대 저희 선배들은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또 워낙 저렇게 돌진하니까 또 그렇게 이제 많이 비치기도 합니다만은, 지지자들만 놓고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렇게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지자들은.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70%가 그렇게 말하고요. 부유층 증세 75%가 동의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요, 30대, 20대로 내려오면 더 작습니다.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하고 정치 대화 하세요? 정치 대화 하시다 보면 혹시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아요? 정치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시겠지만, 야, 너가 찍었어? 너가 이 찍이야? 너가 이 찍이야? 네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미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에
너무 이 상황이 힘든 거예요. 너는 내 친구인데 내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하다 보니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점점 깨어나는 거죠. 이거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 영화 보셨어요?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나네요. X세대한테는 매트릭스가 좀 중요합니다. 영화를 보면 빨간 약을 먹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무당층이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인디펜던트, 영어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어떤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층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층인데 슬프게도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냐? 지금 두 개의 정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냐고 물으면 그 층을 포함해서도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70%가 넘게 계속 나와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아까 반사이익 구조라고 했는데요. 반사이익 구조와 동시에 또 특징은 사표가 굉장히 많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 때만 해도 사표가 1,200만 표가 넘었어요. 2분 남았다고 친절을 알려주시네요. 1,200만 표가 넘는 사표들이 있었어요. 무언가 새로운 선택을 하려고 한 사표들이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70% 넘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를 하는 것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했던 투표율이 젊은 세대에서 이제 혹시라도 체념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2020년 대선 이후로 하고 있는 우려를 원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최근에 국회를 돌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그 우려라기보다는 두려움을 오히려 가지고 있구나, 거대 양당은.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요. 정치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 예전에는 어떤 그 좋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전부 다 바꿔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건 제가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아까 이상학번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아까도 자기소개해 주셨던 분, 누군가 한 명이 들어가서 바꿀 수 있다. 그래도 많지 않으시네요. 저도 제가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그건 거꾸로 말하면요. 그러면 방법은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세상을 바뀌어나갈 수 있는 좋은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회 내에서도. 그런데 거대 양당은요, 그걸 두려워해요. 최근에 너무너무 엉뚱하게도 두 당이 선거법을 사표가 줄어들고 다양성이 증대되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게 정치 개혁의 요구였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운동이 쭉 있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1년 동안. 갑자기 법을 2016년도 법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죠. 2016년도의 선거제도로 하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두 당의 초과 의석이 발생을 합니다. 2020년에 두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합계로 283석을 가져갔어요.
그것은 8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점유율이었어요. 두 당이 합쳐서 그렇게 280석까지 가져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거제도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2020년 투표율로 계산을 했을 때 두 당이 290석이 넘습니다. 대형마트 둘이서 골목 상권을 일단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싸그리 없애버리고 나서 너랑 나랑 목장에 결투를 해서 끝장을 보자. 누가 200석을 넘는지. 이런 거죠. 이걸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거대 정당들이 그런 새로운 흐름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는 거꾸로 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명, 두 명 어떤 탁월한 정치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좋은 건전한 그룹과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꾸준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하나 남기고 싶은 얘기는 결국 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청년 정치인들한테 주목을 해달라.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 주목해 주시고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